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정의로운 사회에선 진실이 대중 앞에 드러나는 게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반대로 정의가 퇴색된 사회에선 진실이 드러나는 게 적당히 조종하고 호도하면 그만인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는 이곳은 어떤가요? 이재정이 70.5, 오늘도 여러분과 2시간 동안 함께 할 겁니다. 네, 이재정입니다. 금요일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 앞에 왔어요. 게시판을 잠시 보고 있었는데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알아주신 분이 있네요. 눈물이 질끔 날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해준다고 올리신 분이 있네요. 저 이런 거 어색해요. 저는 누군가한테 공개적으로 생일 축하를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파티? 뭐 이런 것도 낯설고 그저 아침에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면 생일나기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실은 오늘 제 생일 축하 선물로 오늘 손님이 나와주세요. 제가 협박을 했습니다. 8월 2일은 이재정 탄신일인데 당신이 나의 방송에 나와주면 나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오늘 게스트는 뭐 그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진우 기자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오늘 함께 데이트할 주인공입니다. 실은 이 자리에 모셨어야 돼요. 근데 차마 그분의 스케줄과 미처 그분의 스케줄과 제 스케줄을 같이 맞추지 못했네요. 오늘 집안에 어르신 생일과 제 생일이 겹쳤다고 합니다. 제가 양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양보를 해주셨어야겠죠. 그래서 녹음 방송을 했어요. 아마 다른 분이 어떤 트윗에서 도촬을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트윗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녹음은 며칠 전에 했고요. 지금은 저는 생방송입니다. 잠시 후 주진우 기자와의 데이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잠깐 나눌 얘기가 있어서 조바심 나세요? 잠시만 저하고 얘기 좀 더 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얘기하려고 해요. 뭐 법조계 소식이라고 하면 법조계 소식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남대문의 대통령 최성령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 아니라면 얼마 전에 얘기 나눴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남대문의 대통령이 있어요. 남대문 경찰서의 경비과장이신데요. 그분과 관련된 얘기 할 거예요. 그분 이름 저는 맘 같아서는 매번 방송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려고요. 뭐 개인이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늘 그런 사회 구조 악에서 손과 발이 되시는 그분들이 제어되지 않으면 사회 정의라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국정원 사태에서도 원세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직폭력배들도 행동대장 또는 뭐 일선에서 이렇게 나서서 싸운 사람들 다 처벌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구조적인 어떤 공무원의 범죄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 당사자들은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시위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관들,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최성령, 일단은 이 한 분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분의 역사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용산 참사 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쌍용차 현장 평택에도 있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남대문 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문 앞에 쌍용차 농성장 그리고 또 분향소에 있었던 기억하시죠? 지금은 그곳에 화단이 대체돼 있지만 그곳에 분향소가 있고 경찰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었죠. 남대문 서에서는. 그래서 특별 초빙을 합니다. 이 최성령 씨가 그리러 옵니다. 용산 참사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이분은 좌천이 아니라 옷을 벗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평택으로 가시고 그 평택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하시고 난 뒤에 남대문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그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 분향소를 없애고 난 자리에 화단을 지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문 앞에 뜬금없는 나무와 꽃 보셨죠? 콘크리트 바닥 위에 정말 잘 클까 의문인 그 공간. 그걸 지키느라고 경찰이 두 줄로 서 있어요. 질서 유지선도 붙이고 있고요. 그 화단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자연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던 우리 쌍용차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었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바로 그 상징적인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거는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회라는 어떻게 보면 집회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자유거든요. 저급한 수단이 아니에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인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보장에 대해서 민변이 안 났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민변 노동의 명의로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그곳에다가. 그랬더니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교통 조건을 붙여서 통고를 해옵니다. 그 꽃나무가 있는 그 공간 근처에선 집회를 못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어떤 조건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화단이 있다는 이유로, 아니 화단 안에 들어가게 해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화단 근처 인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대서관도 아니고 대통령 궁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을 했죠.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제안해서 통고를 한 처분은 위법합니다라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게 되는 게 통상 여러분들 뭐 민사소송 같은 거 할 때 가처분, 가압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급하게 이제 재산을 묶어놓을 때 쓰잖아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임시처분인데요. 교통 조건을 붙여서 온 것은 효력이 없다. 집행을 정지해달라라고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을 저희가 손에 쥐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법학자 여러분도 함께 하셨고요. 많은 민변 변호사님들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 함께 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모하게 대립하기 위해서 충돌하기 위해서 집회를 한 건 아니거든요.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공간에 그 최성령 씨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없게 합니다. 집회에서 발언을 하시는 분들 또는 노래를 하시는 분들보다 자기 목소리가 더 커요. 그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위법한 집회를 하고 있대요. 우리는 이미 결정문을 손에 들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문을 손에 쥐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법 하나 겨우 하는 법률가인데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날
변호사들을 체포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24일 날이죠. 처음 집회를 했던 날. 그때는 아주 소수의 변호사님들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 공간에서 집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민변 변호사님들이 좀 더 많이 나오셨어요. 그게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최성령은 또 스피커를 들고 스피커 차 안에 있었습니다. 초대 가수가 있었는데요. 초대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초대 가수의 그 노래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확성기되고 또 협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위법한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회를 허가받은 장소는, 그러니까 허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집회를 할 수 있었던 장소는 그 화단을 기점으로 해서 화단 앞에 대략 한 2m 정도 공간에 노란 그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노란 선이 있었어요. 그걸 특정해서 저희가 집회를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공간에 여느 때처럼 경찰이 두 줄로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질서유지선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보호하는 그 공간에서만 저희가 집회를 해야 되는 모양새가 돼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앞에 있는 질서유지선 앞으로 걸개를 걸었어요. 집회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유지선 밖으로 걸개를 걸고 그걸 들기 위해서 양쪽으로 사람이 2명이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서유지선을 벗어나서 2명이 서 있는 거죠. 그게 위법하다라고 계속 와서 집회를 방해를 합니다. 근데요, 바로 이건 범죄예요. 저희 집시법에는 집시법 하는 게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한 얘기인데요. 집시법에는 집회를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징역 3년 이하인데요. 특히 경찰관, 뭐 이런 공무원들이 방해했을 때는 5년 이하, 굉장히 가중된 범죄예요. 5년 이하의 범죄인데 그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하나 겨우 아는 법률가인데 우리 앞에서 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변 노동위원장 중에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하신 권영국 변호사님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최성령하고 법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실랑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죠?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변호사한테, 그것도 거리 인권 변호사한테 청구가 된 건요. 권위주의 시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간에는 정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일요일 날 영장 실질심사라는 재판이 잡혀가지고요. 저희가 불이 나게 준비를 해서 응했었는데 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법원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해주신 거죠. 하지만 이 영장을 신청했던 경찰도, 검찰도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좀 더 흉봐도 되죠? 아까 처음 들었던 노래 여러분께 설명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승환의 물어본다 였고요. 다음 들으실 노래는 송골매의 그대는 나는 입니다. 네, 그대는 나는 저 처음 듣는데 너무 좋은데요. 여기 번데기님, 번데기에 맥주 한잔 하고 계시는데 LA에 계시다네요. 낯술은 아니시네요. 말씀 그대로. 정말 맥주 한 잔과 참 어울리는 노래였을 것 같아요. 저희 잠시 후에는 이정희 70.5 오늘의 손님으로 주진우 기자님을 모실 겁니다. 그 전에 또 다른 남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최성령 씨, 남대문 대통령 최성령 씨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경찰이 이 자연보호 때문에 경찰 인력이 막 동원돼가지고 하고 있던 얘기랑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그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 거리에 함께 계시는 권영국 변호사님이 체포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체포만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죠. 체포야, 현장에서. 경황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체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속영장이라는 건 법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과 경찰이 합작을 한 거예요. 같이 공범인 거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역사에 회자되고 남을 범죄 행위를 그들이 한 거예요. 솔직히 최성령 씨 본인이 집회를 방해했어요. 그러면 현행범이에요. 저희가 체포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식의 액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얘기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동아일보에서는 엄청 쏟아냈더라고요. 정말 민변 변호사 3명이서 그 사람을 질질질 끌고 갔대요. 아니, 거기에 집회 참석한 사람 토탈 모아도 거기에 있는 병력이 한 5-6배는 돼요. 질질질 끌고 갈 수 있어요? 거기 3명 중에 1명이 이거 자수가 되나? 자백이 되나? 저거든요. 물론 제가 여성 중에서는 조금 완력이 있는 편이 힘으로는 좀 이제 어디 가서 빠지지 않지만 그 변호사 3명 중에 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아하고 고운 이 목소리에 제가 그 공무원 적법하게 공부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질질질 끌고 가서 때렸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동아일보엔 나왔어요. 물론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제가 역사를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최성령의 역사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최성령은 용산 참사 현장에도 있었고 평택 그곳 쌍용차 현장에도 있었고 지금 화단을 설치한 이곳에도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의 역사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권영국 변호사님만 처음부터 목표를 했었다라고 저는 짐작해요. 이게 법률가다 보니까 이렇게 확언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의 역사가 어떠냐면요. 평택 쌍용차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위법하게 체포된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변호사로서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따집니다. 그곳에 법률적으로 따질 때 결국 그분이 체포가 되셨어요. 그때도 몇 년 전이었는데요. 근데 정작 이분이 기소가 되시는 거예요.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셨어요. 특수공무 방해 치상죄래요. 변호사님 한 분이고 경찰들이 한 30명, 40명이 되는데 이 변호사님이 때려가지고 경찰이 다쳤대요. 그런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쪽에 증거도 없어요. 변호사님이 항의하는 씬이 있는데 그 씬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 명의 변호사와 그 많은 병력 간에 충돌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님이 때려서 치상의 혐의를 쓰게 된 거죠. 지루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무죄가 됐어요. 근데 이 변호사님을 그 당시에 체포했던 경찰관은요. 유죄예요.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데요. 1심에 징역 6개월 선고가 됐어요. 말 그대로 옷 벗어야 되죠. 공무원이면. 지금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권영국 변호사님이 체포되시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여기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료애를 발휘하고 계신 거죠. 자기 동료가 그때 이 사람 체포한 것 때문에 이 사람 무죄가 되고 자기 동료는 지금 옷 벗게 생겼다는 거예요. 괜한 동료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라고 봐요. 실은 권영국 변호사님이 체포되던 당시에 또 다른 변호사님 한 명이 체포가 같이 됐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의 대변인 한 분이 같이 연행이 되셨어요. 총 3분인데 그 당시 체포된 버스에는 저도 같이 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건 현장에 주로 있지? 그게 제 얘기를 하면요. 저도 같이 차에 탔는데 밖에 계신 분들은 저도 연행이 된 줄 아셨나 봐요. 저는 탔어요. 타서 제가 그랬죠. 권영국 변호사님이 체포되시는 거면 나도 체포해라. 나는 그분이 한 것과 똑같이 했다. 나도 체포하라. 나도 현행법으로 체포하라. 그랬더니 변호사님 할 일 없으시면 내리시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다음에 저는 안 내리고 버텼어요. 권영국 변호사님하고 같이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접견하러 올라온 거 아니면 다시 말해서 권영국 변호사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변호사님은 피의자가 되 계시고요. 저는 변호사 취급을 하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죠. 저는 피렘이었던 거죠. 잡을 필요도 없었던. 그래서 결국 변호사님만 유치장에 가셨죠. 그리고 남은 그 외 2분은 그 다음날 풀려나셨어요. 근데 권영국 변호사님만 풀려나지 않으셨던 거죠. 실제 권영국 변호사님은 그 자리 집회에 또 늦게 오셨어요. 재판 때문에. 뒤늦게 결합하셔서 마이크를 쥐고 발언을 하시고 바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그 최성령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최성령은
마이크를 잡고 뭐 여러분은 위법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권영국 변호사부터 체포하겠다라는 얘기. 뭐 이거 동네 애들 싸우는 것도 아니고 권영국 변호사부터 체포하겠다는 얘기를 마이크로 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권영국 변호사님을 처음부터 노렸던 거예요. 동력을 끊어놓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노동자들에게 뭐 변호사가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동자들에게 법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누군가는 참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도움되는 자리에 늘 있고 싶은데요. 권영국 변호사님은 정말 독보적이셨어요. 쌍용차 현장에서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분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걸 검찰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흔히 이제 뭐 공안부에서 정치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무모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는 무모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만큼은 경찰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아요. 경찰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삐뚤어진 동료애로 권영국 변호사를 타겟으로 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남대문 경찰서 얘기를 계속하고 또 최성령 경비과장 얘기를 계속하고 또 경찰, 검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더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훌륭한 경찰관이 많습니다. 실은 저도 저희 숙부님도 경찰이시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후배도 경찰이고요. 우리는 경찰을 싸잡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구분 못하시는 분 있으실까 봐요. 가끔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최성령 대통령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남대문의 아이만이에요. 아이만. 아이만이 뭔 줄 아세요? 그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히틀러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아이만은 그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었을 따름이죠. 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나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도 하네. 책 안 보고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그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아이만의 전범 재판에 참여해서 보면서 그런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한 그 전범의 얼굴이 정말 우리 옆집 아저씨같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일에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실했을 뿐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그럽니다. 악의 평범성. 뿔 달려야 악마가 아니거든요. 반성하지 못하는 나의 오늘의 성실이 바로 그 거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 또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계신 분들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래요. 9시 출근해서 12시 퇴근하는 그 자체로 미덕일 수 없어요. 내가 하는 행위가 단 1도라도 어긋나는 순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저 공간에 목표하지 않는 그 공간에 가 있는 거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성령이라는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귀한 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최성령이라는 사람을 제가 뭐 철천지 왼수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 현장에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 있는 이상 지금 제도를 먼저 얘기하는 것도 오히려 더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도, 법 있습니다. 집회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참 무모하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감한 분이죠. 이렇게 용감한 사람, 법도 무섭지 않고 제도도 무섭지 않고 국민의 눈도 무섭지 않은 이런 현장 책임자가 있는 이상은 계속 불법은 반복됩니다. 제가 시위 현장이나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을 접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위법한 명령에는 불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 현장에 있는 그분들 귀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얘기겠지만요. 여러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벌될 겁니다.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들 그냥 웃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요. 왜냐하면
믿고 있는 검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한 명 한 명은 잘 고소고발을 안 했죠. 일선에 계시는 순경들이 무슨 죄겠어. 그 사람이 무슨 죄겠어. 위에서 시킨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이런 얘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선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이렇게 묘연해지다 보니까 현상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최성령 씨. 이미 제가 이렇게 미워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참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반성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는 이재정 변호사가 선의로 어떤 일을 한 것보다 훨씬 더 회자되고 아름다운 미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도 너무 무모한 기대를 하는 건가요? 남대문 경찰서 최성령 경비과장님,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시고 스스로의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죄과는 달게 받겠다라는 태도를 취하신다면 이분은 정말 영웅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다음 방송에는 또 어떤 손님들을 초대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저는 최성령 경비과장 얘기를 하려고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고 또 다다음 주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 얘기들도 부지런히 또 여러분한테 노출해서 같이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해야겠지만요. 저는 한 가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저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댓글 보니까요. 최송용 씨 고소고발 안 되나요? 저희 고소고발 했어요. 최송용 씨 아니고요. 최성령입니다. 이름 기억해 주세요. 고소고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성명서도 냈고요. 이틀 전인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그러니까 변호사회와 민변은 또 다르거든요. 민변은 그중에 일부의 변호사들의 모임인데요. 전체 변호사회에서조차도 이건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장 검증을 나갔어요. 그래서 근간에 저희는 단 한 번도 그 화당 근처에 경찰 병력이 철수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현장 검증을 가던 날 경찰 병력들이 철수된 걸 보고 시민들이 너무 눈물나게 벅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의 공간인데 그죠? 그러기도 했었어요. 최성령 경비 과장입니다. 돌아오기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이분도 아시는 분이신데요. 지나가다님. 예루살렘의 아이만 인간애와 도덕적 성찰이 없는 성실한 일상. 그게 악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듣고 있는 우리도 늘 반성해야겠죠. 나의 성실함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게시글을 다시 뒤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 얘기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올려주신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희정마마님의 웃음소리? 흐흐. 저 실은 개인기 연습하고 있는데 그 문희정 아나운서 목소리 저 조금 더 연습해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저 개인기 연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최성령 이젠 잊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저희가 고소고발을 했는데요. 같은 물 같은 밥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저는 지켜보고 기대해 볼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무혐의라든지 또는 적당한 처벌로 끝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권영국 변호사님 처음 체포했던 그 사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경찰에서 쫓겨나요. 옷 벗어야 되거든요. 물론 항소심 재판 중에 있긴 하지만요. 그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최소한 이것만큼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철시킬 겁니다. 우리가 기억한 날은 가능할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너무 많이 끌었죠. 근데 끌어도 좋을 만큼 설레는 사람이죠. 주진우 기자님 모실게요. 제가 녹음을 해서 저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잖아요. 변호인과
피의자? 변호인과 피고인. 변호인과 의뢰인. 그쵸. 제 입장에서는 의뢰인이죠. 사랑하는 의뢰인인데,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다 보니까, 뭐, 티격태격 제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또 우리 팬심 가지신 여러분들이 보면은 듣기 불편한 얘기들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내심 걱정이 돼요. 우리 주진우 오빠를 사랑하시는 많은 여성 팬들이. 양해해주세요. 이해 좀 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주 기자님 모실게요. 이문세의 그대 나를 보면.